예, 경제와 투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올해 정말 역대급 강세장과 함께 또 강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기업의 실적이나 세상의 트렌드가 하루 단위로 변하진 않습니다만 주가는 하루 단위로 변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어려운 건데요. 이럴 때 또 중심을 잡고 귀담아 들을 만한 분을 오늘 모셨는데요.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흔들리는 변동성 있는 장세, 연말 장세 상승세가 유효할 것인가 이런 주제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센터장님 한 달에 한 번씩 언론사 기고하는 글도 저도 보면서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올해 이렇게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실 4,200을 4,000을 넘어서는 강력한 상승장이 온 이 흐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걸 누구도 알지 못했겠죠. 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거는 시장이라고 하는 건 장기 낙관론을 가지고 기다리면은 이제 보답이 온다라는 건데, 어쨌든 작년까지 글로벌 증시가 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국만 소외됐던 거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지배구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노력이 이제 나오면서 한국 시장이 그래도 좀 오랜만에 좀 한숨을 돌렸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수의 레벨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요. 과거에 1% 빠지는 게 지수 자체의 변동폭이 훨씬 이제 크게 나타나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가 수요일에 급락이 있었고 이번 주가 굉장히 큰 조정과 장중에 지수가 5% 빠지는 조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에 나타나고 있는 조정은 이런 큰 흐름에서는, 큰 상승의 기조에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시장 주변의 변화를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루하루 시장을 보다 보니까 네. 주가가 하루 떨어지면 세상이 끝나는 것 같고 또 올라가면 굉장히 또 마음이 바뀌는데, 네. 지난 수요일 종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중에 공포는 되게 컸지만 지난 수요일보다 올해 코스피가 조정 강도가 더 높았던 게 올해 한 4번 더 있었고요. 네. 기억이 안 나죠. 다 지나간 일처럼. 미국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조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초에 S&P 500 지수가 한 18% 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최근 조정이 올해 들어서 나타났던 조정 강도로는 랭킹 5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괜찮다가 아니고 다만 이제 주가를 보면서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 좀 조정받는 주식들을 보면 제 생각에는 메타 주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왜 의미에서요? 메타냐 하면요. AI 주식에 대한 버블로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네. 또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내 돈으로 투자하기 힘들 정도로 좀 비싸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주식은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이 소위 버블 논란이 있을 때 버블을 터뜨리는 첫 번째 동기는 1차적으로 금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먼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에 대해서 사람들이 낮게 평가를 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최근 미국이 이제 12월 FOMC에서 당연히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금리를 낮춰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나오면서 금리를 내리네 마네 조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도 10년물의 경우는 한 최근에 20bp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조정의 트리거가 되는 면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걸 감안하더라도 금리가 발작적으로 올라간 건 아니고, 제가 메타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제 버블이 또 붕괴되는 두 번째는 이렇게 투자하는데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검증이 안 됐죠. 제 생각에 엔비디아나 SK 하이닉스 같은 류의 주식은 여기서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사업을 벌이는 오픈 AI나 예컨대 아마존이나 메타나 구글이나 이런 칩을 사는 쪽이 어떻게 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10월 말에 그 메타가 회사채 한 300억 불 발행하기로 했거든요. 지금까지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는 잉여 현금 흐름을 갖고 했었어요. 영업에서 번 돈으로. 네. 그리고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자사주를 많이 사고 했는데, 이제 차입을 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조금 이제 투자자들에게 이제 현금이 말려 들어가는구나.
그럼 여기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이제 대두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사이클에서는 뭐 엔비디아는 뭐 한 10% 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뭐 1년에 서너 번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빅테크 기업 중에서 메타가 한 20% 깊게 조정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메타가 좀 핵심인데, 예. 근데 역시 이 회사가 돈을 벌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거는 지금 뭐 답이 내려지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뭐 이 조정이 판이 부러지는 조정은 아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장기 금리 또 상징성을 가진 메타의 주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메타를 관심 종목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AI의 이 흐름들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취약한 고리가 드러날 수 있는 기업으로 메타 같은 기업을 봐줘야 된다. 단기적으로 메타가 많이 이제 빠졌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AI 붐 혹은 이제 버블론으로 이야기가 넘어갔는데요. 네. 그걸 근거로 해서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가고 있는 거니까요. 늘 닷컴 버블과 자주 비교하게 되고 몇 차례 뭐 이번이 아니더라도 뭐 적어도 큰 발언들만 보더라도 뭐 4-5차례 AI 거품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AI가 만들어내는 생태계에 대한 또 주가의 레벨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예. 이게 설사 거품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뭐 거품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 버블이 어려운 거는 거품이 얼마나 부풀어 오른 다음에 터질지 알 수 없어요. 지금 뭐 이번에 뭐 마이클 버리가 이 엔비디아 같은 거에 대해서 뭐 숏을 쳤다 이런 얘기 들리고, 또 ECB 총재라든가 아니면은 뭐 파월 의장도 기술 좀 비싼 것 같다 몇 개월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닷컴 버블 때 미국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이 그때 막 아마존이 상장하고 기술주 주가가 돈을 못 버는데 막 올라가는 걸 보고 네. 비이성적 과열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1996년 12월입니다. 근데 나스닥이 제대로 꺾인 거는 4년 지나고 꺾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이클이 몇 년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결국 드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는 이 정말 거대한 변화인데, 이 기업이 좋으냐 나쁘냐 저는 이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좋은 기업에서 버블이 생겨요. 이 기업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높은 멀티플을 정당화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주식이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기업은 정말 위대한 기업입니다. 닷컴 버블 때도 1등, 그리고 몇 해 전에 지금 AI 붐이 있을 때도 시총 1위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도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지만 닷컴 버블 때 주가가 좋은 걸 너무 많이 반영하니까 한번 무너지고 주식이 한 10년 기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성장주 엔비디아의 이런 것들이 고점 맞추기 게임이 절대적으로 아니고 정답이 없어요. 워렌 버핏은 엔비디아라든가 막 이런 주식을 안 사지만 그럼 엔비디아 주주가 잘못한 거냐 하는 건데, 다만 이건 부러졌을 때 상당히 이제 데미지도 크다라는 건 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역시 뭐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버블 주식이 붕괴가 될 때의 어떤 기준은 결국 금리였던 것 같아요.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이 뚝 부러지면서 조정이 장기화됐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나 뭐 이런 것들은 결국 장기 금리 움직임을 잘 좀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에 FOMC가 열리는데 뭐 기준금리가 잘 뭐 안 내려가고 그러면은 저는 조정이 이게 단기 조정을 깊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올해 연초 장세를 잘 복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작년 9월에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이 9월에 낮췄죠. 10월에 낮추고 작년입니다. 12월에 낮췄습니다. 근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때나 내릴 때나 금리 조정하면 추세적으로 하는데, 작년 11월에 트럼프가 되고 나서 뭐 관세 올린다고 하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연준이 1월부터 금리를 8개월 동결하다 금년 9월에 낮추거든요. 근데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는 금년 초가 S&P 500 지수가 18%, 나스닥은 20% 넘게 부러졌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리라고 하는 건 미래에 대한 꿈을 지금 개척하게 해주는 잣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연말까지 놓고 보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AI의 그 최근의 붐, 또 성장주, 이걸 금리를 중요시하라고 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정책적인 이제 트럼프가 드라이브 거는 이런 거 말고 해서 실질적인 금리가 미국의 경제 체력이나 이런 거 볼 때는 이제 일단은 일단락 내릴 만큼 내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연준 위원들도 좀 그런 톤이 많고, 그러나 정책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계속 또 트럼프는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네, 이제 제 생각에는 뭐 어저께도 민간 고용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를 좀 낮춰주긴 낮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관세가 8월부터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9월에 물가가 우리가 뭐 미국의 셧다운도 있고 조금 늦게 확인을 했지만 조금 높았어요.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3%. 근데 이제 물가가 조금 높게 나오는 것이 미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물가 1.7까지 떨어졌다가 10월에 2.4가 됐죠. 또 일본 물가가 2.9가 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럼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가 많이 오를 거냐? 금리가 오르면 또 경기가 둔화가 되고 하면서 결국은 저는 우리가 주식이 구조적으로 부러질 정도의 그런 고금리는 저는 안 올 거라고 보는데, 근데 중간중간에 금리가 튀면서 예컨대 우리가 기억은 못하지만 S&P 500이 18.9% 밀린 건 진짜 크게 밀린 거거든요. 그게 연초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이 2, 3개월 전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조금 위험도가 높아진, 그것이 단기 조정일지라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물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9월 이후로 그 관세가 몰려진 이후로 발표가 되는 물가이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는 좀 잘 워칭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전략 가기 전에 이 AI와 관련된 국내 산업 섹터들을 좀 보고 갈게요. 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이 시장의 에너지를 다 빨아갈 만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젠슨왕이 GPU 뭐 26만 장 공급 얘기할 때는 현대차, 네이버 등까지 같이 좀 AI 수혜주로 거론이 됐거든요. 반도체 혹은 국내에서 AI 관련해서 모멘텀을 가지고 가고, 실제로 좀 이런 그 그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기업들은 어디일까요? 그래서 반도체라고 봅니다. 뭐 GPU가 2030년까지 받는 거고, 그걸 어떻게 돈을 벌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흡사 19세기 미국의 골드러시 때 금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이 금 캐러 갔다가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돈도 못 벌고. 근데 청바지 만들어 팔고 옆에서 술집 하는 사람들 돈 벌었는데 지금 반도체는 그거 같고, 지금 젠슨 황이 우리에게 그 칩을 공급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포텐셜을 갖는 건데, 주주 입장에서는 이걸 투자해서 어떻게 돈을 벌까 지금 계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게 한국에서 크게 확산이 되기보다는, 특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젠슨 왕의 그것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관세가 25%, 15%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 게 더 합리적인 해석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미디어에서는 굉장히 뭐 그게 의미가 있는 이벤트이긴 한데, 투자자의 관점에서 직접 연결하기에는 조금 뭐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님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있었던 엄청 강력한 그 역대급 상승세, 그리고 꽤 크게 나타나는 변동성의 뭐 이유들 전망을 했고요. 전략으로 그럼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시각을 좁혀보면 이제 연말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강세장으로 이어갈 수 있겠냐는 생각이 있는 건데요. 큰 그림은 어떻게 이제 또 연말 되면 내년 전망이나 자료도 쓰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목표치는 사실은 코스피 3천 넘어 4천, 5천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내년이나 후년을 본다고 하면 큰 그림은 한국 주식시장의 전망은 어떠세요? 저는 뭐 좋은 사이클에 올라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한국이 뭐 대단한 버블도 아니고, 또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공간에 깔려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미국 증시에 연동이 되겠죠. 뭐 한국이야 이제 몇 달 오른 거지만 미국은 10년 올랐으니 이제 미국이 부러지고 하는 거에 연동이 뭐 안 될 수는 없는데, 적어도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뒤처지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이 나은 흐름, 이런 것들은 이제 지속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올해 시장이 코스피가 그래도 한 70% 작년 말 대비 올라서 의미가 있는데, 주식 하나하나로 보면 좀 쉬운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최근 몇 달 동안에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그야말로 달리면서 코스피가 7, 80포인트 올릴 때도 그날 등락을 보면 오른 거 한 250개, 떨어진 거 600개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코스피가 70% 가까이 오르는 동안에 지난 화요일까지 계산해 보면 연간 등락률이 주가가 마이너스인 종목이 1,050개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70% 뛰는데 코스피 대비 초과 수익을 내고 안 내고 차원이 아니고 절대 주가가 무너진 게 1,000개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는 절대 주가 떨어진 1,000개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나 미국의 빅테크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저금리가 장기화됐어요. 그러니까 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실물 경제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완화적인 기조를 가져가다 보니까 돈이 많이 풀리고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산에서 풍선 효과가 생기는데 이게 돈이 많이 풀리면 구조조정이 안 됩니다. 이제 기업들도 망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뭐 구조조정을 이렇게 쉽게 말할 일은 안 하죠. 일자리가 걸려있고 그런 거지만 그래도 자본주의에서 불황이 주는 미덕은 비생산적인 경제 주체가 퇴출이 되고 돈이 생산적인 데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경제가 기조적으로 둔화됐지만 뭐 한국 경제에 뭐 심각한 위기 이벤트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자본주의가 좀비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00개가 떨어진 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상당수가. 우리나라 상장 제조업체 중에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커버 못하는 게 지금 한 전체 40%가 됩니다. 연속적으로. 그런 거라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주식 투자하다 보면 저는 삼성전자 주가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거는 지금 5만 원에서 11만 원 갔는데 뭐 5, 6만 원에서 산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나쁜 가격에 샀더라도 사실 버티면은 네. 뭐 그 기간 동안에 주식을 안 팔고 버텼던 게 뭐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상당히 어렵더라도 버티면은 결국 돌아오는데 지금 주가가 올해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기다려도 안 돌아올 수 있는 종목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영속 기업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주식은 조정이 있더라도 그걸 잘 버티고 견디면 기회가 오는 건데 중간중간에 날아갈 수 있는 기업들은 들고 있으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의 리밸런싱이 필요하고 근데 최근 한 서너 달은 멀쩡한 종목들도 조정받았어요. 예컨대 제가 지배구조 말씀드렸지만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주가가 올라갔다. 뭐 지주회사들도 뭐 반도체가 걸리고 조선이 걸리고 이런 건 좋았지만 소위 저평가 종목들은 몇 달 쉬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지배구조 개선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탑다운식으로 법제화 이루어지면서 1, 2차 상법 개정이 진행이 됐는데요. 저는 주가가 조정을 받을수록 그런 움직임들이 더 빨라질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번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봤을 때는 지금 보니까 반도체와 저평가 주식이 같이 가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네. 우리 과거에도 봤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턴은 미국의 금리가 조금 불안하고 뭐 물가도 좀 봐야 되고라 그러면은 서너 달 쉬었던 저평가 종목들 특히 뭐 지배구조 관련된 주식들이 상법 개정이나 아니면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어쨌든 지금 뭐 뭔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시장의 색깔은 좀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전히 쏠림 현상에서 그러면 잘 가는 업종을 추격해야 되는 것인가, 소외된 업종을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인가, 뒤쪽으로의 얘기를 해주시면서 지배구조 관련된 얘기, 그러면 뭐 지주사가 가장 뭐 해당이 일차적으로 될 거고요.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그러면 신영에서는 코스피 장기 뷰를 혹시 목표치를 제시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코스피 전망은 하고 있지 않고요. 예. 다만 이제 제 고객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강세장에 네.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강력한 강세장이라고 하는 거는 제 기준으로는 코로나 직후의 강세장 제외입니다. 예. 1,400에서 3,300까지 짜릿하게 올라갔지만 뭐 1년 한 3개월 오르고 말았어요. 아주 정말 그 분화방처럼 왔다가 근데 우리 증시에서 코스피가 한 4, 5년 오르는 이런 것들을 진짜 강세장이라고 역대 한 3번 있었어요. 네네. 가장 가까웠던 게 이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올라갈 때 흐름이었어요. 근데 뭐 역사가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장 가깝게 경험했던 한 5년 올라가는 강세장을 복기를 해보면 2003년에 한 30% 올랐어요. 2004년 됐더니 상승률이 한 10%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005년에 한 50% 올랐어요.
2006년엔 4%, 2007년에는 한 3, 40% 올랐어요. 골짜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2300에서부터 4200까지 올라온 장이 너무 빨랐는데 저는 내년을 놓고 본다 그러면 그런 속도일까라고 생각하면 2004년과 2006년을 또 그게 또 장기적으로 보면 뭐 주식이란 게 우리가 네. 하루하루 보다 보면 하루하루 주가가 중요하지만 뭐 그렇게 계속 뜀박질만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조금 둔화가 될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럼 시간이 저거 해서요. 네. 그러면 11월 연말까지를 생각한 그런 시기적인 전략 짧게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뭐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정책들이 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네. 한 서너 달 쉬고 있는 낙폭과대가 아닙니다. 네. 예, 저평가된 종목들, 돈은 버는 종목들 그런 쪽의 정책에 대한 기대가 좀 주가에 투영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주로 지배구조와 관련된. 네. 네. 지금 뭐 그런 ETF들이 한 넉 달 주가가 예. 코스피가 한 30% 오는 절대 주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워낙 사실은 포모라고 하는 주식이 없어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불과 얼마 안 되는데요. 갑자기 또 이제 뭐 어디 두려움이 있고 변동성이 큰 흐름이잖아요. 오늘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의 비유를 좀 들었습니다. 좀 전망 듣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목사님 설교 듣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자극적인 것보다 이제 기본을 이제 짚어주셨다는 거죠. 과거에 말씀하신 과거의 그 강세장의 경험들을 좀 스터디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 오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